아마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연세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목회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열심히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리고 철야 기도도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바뀌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맨 처음에 가니까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시각 교정 한다고. 그러니까 서클이라는 데를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뭔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해서 역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역사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배운 건 전부 틀렸다.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는 전부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 그리고 일제에 기생하던 일본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또 기생하고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호요시간 잘못된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혁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배웠던 교육들입니다. 저와 비슷한 교육들을 저와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철학을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좀 말은 어렵지만 하여튼 공산주의의 핵심 철학입니다. 유물론은 그런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신이란 없는 거다. 물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아메바가 단세포가 출발해서 거기서 지금 인간이란 우연이 나온 거다. 그 인간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배우고 그 물질의 자기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만든 거다. 그러나 물질 중에 그나마 좀 가장 똑똑한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자기 전개 과정이 역사다. 역사는 맨 처음에 원시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로 그 다음에 그 후에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로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도록 돼 있다.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당시 이제 20대 제 생각이 뭐였냐면 난 세상의 진리를 봤다. 내가 드디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게 됐구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니까 혁명사를 배우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 일제 때부터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운동,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혁명운동,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운동, 니카라구아랄지 그 혁명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북한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위대한 수령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북한 역사, 김일성에 대해 제가 배운 김일성은 최고의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에 대해서 책들을 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사상에 대해서 그게 세칭 주사파 그러는데 주사파라는 약자가 뭐냐면 주체사상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건 사회적 제약 때문이다. 어떤 제약이냐면은 이 사회에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약탈하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공산당이죠. 그리고 그 공산당의 가장 핵심은 수령이다. 그래서 그 수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서게 된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럼 좀 더 나가죠.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은 생명엔 두 가지가 있다. 육체적 생명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다. 내가 지금 태어나고, 그러나 육체 생명 죽지 않냐. 60에서 많아야 100년이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다. 그건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이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힘들이 사회 정치적 생명에서 나오는데 그걸 누가 주냐? 수령이 준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육체적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정치적 생명인데 그 생명을 수령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령은 누굽니까? 나의 정말 중요한 생명을, 정신을 주신 나의 생명의 창조자시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북한에서 내려왔던 응원단들이 비가 오는데 그 김일성 누굽니까? 그 수령인가요? 그 김정일인가요? 김일성인가요? 그 초상화가 땅에 있으니까 그걸 내려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닦잖아요. 그게 그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정책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을 주신 수령의 초상화가 땅에 있다니 이럴 수가 없다.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거기까지. 그럼 저만 특별하냐? 저랑 같이 운동했던 애들은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 입 꾹 닫고 있죠. 제가 항상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오픈이라고 해서 공개 활동이 있고 비공개 활동이 있습니다. 시크릿 활동. 제가 다니던 연세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총학생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총학생회장이 이제 우상호 씨였는데요. 지금 서울의 3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언더에서 밑에서 지하에서 지도하는 지도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저희는 뭐라고 불렀냐면 비밀 학생회라고 불렀습니다. 비밀 학생회가 있고 그 비밀 학생회가 지도합니다. 이제 저는 총학생회 지도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총학생회 가서 너희 활동들은 이번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투쟁을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 활동들을 보고해라.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상호 씨가 한 번도 나한테 야, 너 왜 거짓말해라고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활동한 게 맞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가장 것 중에 하나는 밤중에 북한 방송을 듣는 거였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5개 팀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여학생들로 구성돼서 당시는 지금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타자로 단파 라디오를 들어서 북한의 그러니까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그거를 타이프로 칩니다. 그래서 그 타이프로 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이제 투쟁을 어떻게 하라 그런 지령들이 내려와요. 이번 예를 들면 뭐 88년도에 여러분 아시지만 운동권이 남북한 공동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혹시 그때 당시 사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동 올림픽 개최 남북한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그때 왜 분단 올림픽을 치르냐? 남북한이 공시로 올림픽을 치르자. 그거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아닙니다. 이미 87년도, 86년도에 북한에서 지령한 거예요. 공동 올림픽 개최 투쟁으로 총력을 경주하라. 그래서 그걸 받고 저희가 88년도, 87년도부터 남한만의 올림픽은 안 된다. 남북한 공동으로 치르자라고 지금 아마 88년도 그때 기사에 보면 그 전대협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밤중에 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대자보로 쓰고 그 다음에 몰래 문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밀 지도부들이 다 공부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당시에 학생운동의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좀 더 나가서 당시 이제 전대협이라고 전국 대학생 대표협회 전대협 거기 일기 의장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는 이인영 씨죠. 그 뭐 아주 핵심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전대협 일기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2기 의장이 오영식이라는 친구였고요. 지난번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3기 의장이 그 얼마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다 나온 임종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도 전대협에 들어가서 그 연대사 국장이 뭐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 통일전선 사업이라 그럽니다. 공산당 용어로는 그러니까 전대협하고 그다음에 노동 뭐 농민운동 그다음에 뭐 일반 정당 이런 것도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연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제가 총 책임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더에서는 조통그룹이라는 지하 조직의 책임자였는데요. 조통그룹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89년도에 임수경 씨가 북한으로 갔죠. 그리고 북한의 그 청년학생 축전의 전대협 대표로. 그래서 임수경 씨가 갔다가 나와서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죠. 임수경을 몰래 보낸 게 저희 조직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참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남북한 통일운동을 뭔가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임수경을 몰래 선발해서 북한으로 보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임종석을 훈련시키는 것까지 제가 하고 저도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그 운동권 내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중앙위원 세칭 그 4인 중앙위원인데 핵심이었고 전대협 내에서도 서열 5위였고 그 다음에 또 조통그룹 안에서도 중앙위원이었으니까 이런 그 주사파들의 활동들을 가장 잘 알만한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87년도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호원철폐 독재 타도하면서 세칭 그거 지금 현재는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거 전대협이 일으킨 투쟁입니다. 명동성당에 농성을 시키고 각 대학들이 총력으로 나와서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만들었죠. 그때 기억하시지만 호원철폐 독재 타도도 있지만 그때 그 밑에 다른 구호도 있습니다.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저희 그러니까 혁명론이 있습니다. 그 혁명론에 입각한 나온 구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반미 투쟁의 구호들은 오늘날 지금 많이 그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나쁜 나라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활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에서는 저보고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기독교로 침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수경을 방북시켜 놓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게 제가 그 예장 통합이었으니까 장신대에 들어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망 다니고 있었으니까 도망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그래서 아마 그때 별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저도 목사가 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야 그래도 뭐 보는 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머리가 영 나쁜 편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참 하나님의 그 뜻인지 제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장을 폐쇄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그때 아시지만 그 전대협 내에 신학교에도 주사파 조직이 있었거든요. 신학생들 중에서도요. 근데 제가 아는 그러니까 그 장신대 그 주사파의 책임자가 그 시위를 조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나왔는데 그러고 나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못 봤죠. 그 2번이나 시험 보러 갔는데 그 걔들이 뭐 무슨 총장 물러나라고 농성하면서 시험을 못 봤는데 그래서 그해 처음으로 아마 장신대에서 시험을 못 보고 학부 성적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부 성적이 워낙 1학년 1학기 말고는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0점대 방어율보다 아주 화려한데,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올 F에다가 2학점짜리인가 한 번 뭐 D인가 맞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성적을 보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고 결국 그 신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저러나 할 텐데, 그때 신학교로 들어간 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당 교육받고 신학교로 많이 들어갔어요. 장신대도 들어갔고 감리교 신학대도 들어갔고 여러 대학이요. 물론 한신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친구들 아시지만 공산주의자잖아요. 유물론 배웠잖아요. 유물론은 신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들 신학전 졸업하니까 목사 안수는 줄 거 아닙니까? 목사는 다들 됐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목회는 성공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그 성령도 역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인들 감화감도 못 시켜요. 그런데 목회는 다 실패해요. 근데 얘들이 머리는 다들 좋으니까,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뭐 고대 나오고 다 괜찮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학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기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사나 그다음에 뭐 기독교 무슨 운동단체나 안 그러면 총회에서 하는 무슨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실무자로 다들 들어가서 지금 다들 장성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총회나 연합기구들의 핵심 실무자들은 아마 이런 운동권에 영향력 있는 친구들로 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사들도 다 채워졌을 겁니다. 최근에 뭐 명성교회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에 그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국가보안법이랑 뭐 몇 가지 사학법 이것을 그 예를 들면 폐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 중심으로 그 광화문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보수가 하는 건 최초 시위일 겁니다. 그때 대형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축이 됐던 교회들이 다 분란에 빠집니다. 모양도 그 과정 진행 과정도 비슷합니다. 기독교 언론에서 뭔가 비리가 있다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다시 그거를 또 확대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형 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게 우연일까요?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좌파 정부를 공격하는 교회들이 나오니까 그 교회의 핵심 목회자나 핵심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약점이나 혹은 몇 가지 사실을 근거해 이거를 비틀어서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갔어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 때 그 교회로 들어갔던 많은 활동가들, 그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교회를 침투하는 심투에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제가 잠시 이제 그러면은 다른 운동을 가기 위해서 그래도 호구지책 학교는 그만두세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학원을 잠시 했었어요. 지금 제 후배들이 지금 학원에서 엄청나게 성공해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학원가는 전부 좌파들이 다 장악했어요. 걔들이 그때 일찍이 다 학원으로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애들 줄줄이 따라 나와서 걔들이 다들 학교 다녀 공부는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이 말은 잘하잖아요. 강의도 잘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학원이 다 성공해서 지금 아마 그 학원에서 크게 성공한 서울 주변에 성공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 전직 보면
주사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원에서 하다가 그때 제가 봤어요. 근데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배운 것은 대한민국 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리고 자본가, 다시 말하면 뭐 재벌이나 가진 사람들이 민중들, 여기 있는 일반 시민들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제가 책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굴이 뭡니까? 못 살아야 되고 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하면서 만나본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더라고. 그 자식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해보니까 자기 부모들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중학교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식 대학 공부시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배운 책에는 없는 사람 점점 없어져야 되거든요. 중학교 나온 사람 더 못 살아야 제 책에서 배운 건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도 어쨌든 저는 뭐 그건 일부 소수겠지 하고 버텼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우선 결정타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실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책에서 배운 소련은 인간의 낙원이었거든요. 아니, 능력껏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눠 갖는 얼마나 멋있는 사회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드러난 그 소련이라는 사회는 오히려 공산당에 훨씬 더 철저히 통제하고 공산당이 지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수천만의 인민을 학살한 나라였어요. 거기는 자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오히려 소수의 공산 엘리트들만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나라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은 헐벗었고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공산당이 시킨 대로 한 노예사회였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아마 이 공산당의 이 중요한 좋은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패했을 거야. 그래서 북한이 있지 않냐? 북한은 위대한 수령께서 세운 나라고 그 북한의 인민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라고 또 그래도 도망을 갔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후에 북한에서 대형 아사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탈북자들이 증언이 나오도 저 사람은 아마 북한에서 죄 짓고 나온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임수경이라는 여자애가 그 국회의원 하면서 탈북자 만나서 그런 악담한 적 있잖아요. 탈북자 보고 북한에 죄 짓고 나온 나쁜 놈이라고.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뭔가 흉악죄를 지었고 북한은 못 살아 나온 사람들일 거야. 처음엔 그 사람들 증언들 믿지 않으려고. 그런데 점차 그 증언들이 많아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류 최악의 나라였어요. 김일성 부자만 호의호식한 나라였고 거기에 충성하는 평양에 사는 몇몇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였어요. 나머지는 극단적 노예 상태의 나라였어요. 야, 이거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결정타는 황장엽 씨가 넘어온 게 결정타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월간조선에서 황장엽 특종을 보도하면서 황장엽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거를 그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꼬박 한 몇 시간을 그것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알고 살았나? 내가 알았던 건 뭔가? 나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배웠는데 단지 좀 못 사는 거는 미국이 워낙 북한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거지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배웠나? 그때부터 저는 충격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어쨌든 제가
젊은 청년 시대 청춘이 전부 다 그 공산주의 활동과 거기에 녹아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처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 다니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책에서 배운 거랑 다르단 말이야. 잘 살고 있다라고 문제를 느낀 지 거의 한 10년 만에. 야, 그러면 이건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한 3년을 꼬박 안 하고 그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침 하던 일도 잘리고 그래서 별로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한 3년을 오전 9시에 그 출근해서 저녁 5시에 그 마누라 부인 보고는 제가 이제 잘렸다 소리도 못하고 이제 아침에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그때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학도 다시 받고 역사도 다시 받고 결국 한 3년 만에 나는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던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문외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정말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때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후에 그래서 뭐 한국 경제사부터 해가지고 그 좌파 관련 그 한국 경제에 관련 온갖 책을 많이 봤죠. 그때 제가 배웠던 이승만은 독재자였고 부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미국에 붙어 먹어서 우리 그 당시에 미국에 살면서 우리 그러니까 그 조선인 사람들의 기부금 받아서 혼자 호의 없이 가던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아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다시 제가 이승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책을 덮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런 이승만을 오해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구나. 감사했었어요. 제가 본 이승만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당시에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5대 천재 중에 한 명인데 집안이 워낙 못 살아서 과거에 등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근데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한 1년 만에 그 선교사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뭐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영어로 졸업하는 최초의 한국인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당시 만미공동회라는 그런 이제 그 조선을 바꿔야 한다. 조선을 이제 뭔가 지금 그 국왕제가 아니라 그 입헌 군주제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계몽 활동을 벌여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 민중들이 이제 하도 그 반발하니까 이제 달래기 위해서 구급이라는 그 자리를 줘.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구급 관리로 들어갔다가 혁명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밑에 왕을 앉히고 대신 뭔가 그 당시 이제 고종만 하더라도 이제 그냥 왕이 뭐든지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영국처럼 헌법 아래서 통치하게 하자 그런 입헌 군주제로 바꾸는 그 혁명을 기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탈출하다가 또 걸려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아버지가 한성 감옥에 시체를 찾으러 3번인가 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문만 덜컥 열리면 아마 내 생의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떨렸을 겁니다. 그 젊은 이승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과 사가 오락가라는 순간에 그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마침 선교사들이 열심히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성 감옥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 죄수들을 위해서.
그때 선교사들이 건네준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회고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했던 죽음의 공포에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승만이 저들은 말이야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망치려고 들어오거나 혹은 뭔가 이 음흉한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구나.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이승만은 그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사형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그 젊은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감옥 교회를 만들어요. 제가 안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경북 안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기 그 안국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안국동에. 안국동이 어디냐면 청와대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과거 그 윤보선 대통령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양반들이 선교사 도움시 최초로 만든 교회입니다. 금년이 지금 110년이니까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을 지배하던 노론들 양반 계층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만든 교회니까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안동교회에 세운 사람이 유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유길준 씨의 동생인데 이 사람도 유길준 형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그 관찰사,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도지사격 정도의 뭐 이품 정도의 그 높은 관직을 하다가 이 양반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 양반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쓴 일기를 보면 자기를 처음에는 그 자기를 모함한 사람은 이빨을 뿌덕뿌덕 갈았다 그래요. 나를 모함해서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전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씁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고. 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감옥교회를 해요. 그때 유성준 씨는 40살이었고요. 이승만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년의 큰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유성준은 이미 그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 이승만 박사의 그 기록을 보면 그 사진에 보면 그 유명한 사진인데 가운데 조그맣게 앉아 있는 사람이 유성준이고 그 옆에 키 큰 청년이 그 온몸에 그 뭡니까 가우 죄수 뭐니까 그 차고 있던 서 있는 청년이 이승만입니다. 그 사진 아마 유명할 텐데 거기에 가운데 이제 젊은 사람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조그만 사람이 유성준인데 그 유성준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평생 두 가지 이승만과 유성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조선이 이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기독교국을 세워야 한다. 그들이 볼 때 지금 서양 선교사들 나라는 모두 다 잘 산다. 그런데 거기는 공통점이 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들이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백성들을 공부시켜야겠다. 교육입국 두 가지를. 그래서 유성주라는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평생 이 양반은 관직에 가지 않고 안동교회 세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기호학교 지금 그 중앙고등학교죠.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모아서 그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평생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미국에 건너가서 당시에 그 지금도 아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윌슨 대통령이 있던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그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하버드에서 석사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5년 만에 마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씁니다. 이승만이 그 박사 논문이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할 정도로 명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이 왜 그 책을 썼는지 아직까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걸 밝혔는데 미국의 영향력 하에 제3세계라는 이제 뭐 이렇게 무역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니 그 식민지 나라의 엘리트가 가서 웬 무역이냐? 그때 이승만이 꿈꿨던 것은 우리 조선이 독립국으로 살려면 결국은 서로 자유교역만 해야만이, 예를 들면 식민지를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침략과 영토를 자기 것을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살잖아요. 무역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상만이 우리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식민지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인류 공부를 이승만이 합니다. 국제법의 대가였고, 그리고 이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30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조선에 그러니까 1945년도 해방됐을 때 48년도인가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몇 %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명률 세계 최다였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두던 해, 61년도죠. 그만두던 해에 저희 대한민국의 그 대학 진학률이 당시 영국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승만이 오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것이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시키도록 법을 만듭니다. 전부 교육시켜라. 그래서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전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글자를 가르치고 전부 배워요. 우리가 그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산업혁명을. 근데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서는 기계를 못 다룹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교육혁명 일군 덕분에 우리는 산업혁명을 일궈냈어요. 그게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선교사들의 도움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죠. 우리는 셔먼호 사건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평양에 그 미국의 배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불타서 죽은, 그때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영국의 목사였는데 아주 천재였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통역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한문 성경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변 왔다 갔다 가다가 물이 쫙 빠지는 바람에 배가 그 모래 위에 얹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군들의 그 기습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군이 위에서 이제 상류에서 불을 실은 그런 그 배에다가 잔뜩 그 불을 싣고 이제 내려보내니까 그게 이제 그 배에 타니까 배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관군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했다. 자기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하나 주더라. 그 성경을 건네받았대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웃으면서 목이 잘려 죽어갔다. 그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있으면서 성경을 주변에 나눠줍니다. 던지고. 하나는 그때 그 토마스 선교 목을 쳤던 그 병사는 나중에 그 평양교회 수석 장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성경을 건네줬을 뿐인데.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린아이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당시 종이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귀했던 시절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당시 평양성의 관리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경을 주니까 이 사람 한문을 아니까 당시 이제 그런 책자를 소중히 여겼죠. 그리고 좋은 종이었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 창문에 이렇게 그 성경을 벽지로 바릅니다. 이 사람은 한문을 아니까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그러니까 놀니까 누워 있으니까 그 성경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고 1907년도에 한국의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수령의 동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한국에 이 지금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당시에 그 한국에 들어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8,000명의 사람이 순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시절에 들어옵니다. 죽음을 알고 들어와서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고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틴 성경이 신자를 만들어내고 그러게 그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성주의라는 사람이 교회와 학교를.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맨 처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맨 첫날 이승만 박사가 이제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임시의장에 선출돼서 딱 맨 처음에 한 말이 기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당시 그 재헌의회 이제 처음으로 목사가 된 사람 중에 이윤영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보고 기도하시라고. 그 지금 대한민국 속교록 맨 첫 장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 거의 90% 가까이 했으니까요. 자유가 뭔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2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에 참여도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한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전쟁에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끝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전쟁 이후에 미국은 한미동맹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려고 그랬죠.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외교력을 동원하고 미국 국민이 직접 설득하고, 그리고 때로는 협박하고 하면서 결국 한미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선이 망하기 전에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조선 그 망하기 전에요, 일본은 수십만 대군이었습니다. 전투기도 있었고요, 군함도 있었고, 최신식, 그 다음에 대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식 기관총을 무장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은 전체 군인이 8,900명이었습니다. 조선 한반도 전체 8,900명이요. 그 중에 신식 총으로 무장한 군인은 일개 소대도 안 됐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아요? 일본에 망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국방력도 무장력도 그 다음에 국제적 지식도 없는 그 당시 지도층이 국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국왕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아니었어요. 8,900명이었어요. 조선 통틀어서요. 세계는 강대국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수십만 대군의 나라였는데, 그때 일본은 이미 러시아하고 붙고 있었는데, 중국을 청나라를 무너뜨린 그런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8,900명이었어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당시에 조선의 지도자가 잘못한 것, 조선의 관리들이 잘못한 거죠. 국왕이 잘못한 거고. 근데 지금 온통 일본 탓이에요. 일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역사의 죄인은 당시 국왕과 지도부죠. 8,900명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기록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사기에 가득 찬 나라예요. 우리를 탓해야 되지. 그 나라를 크고 작은 전쟁에 조선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 맺은 이후로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한미동맹이 재밌습니다. 그 작전계 5027에 따르면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린 90일간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싸웁니다. 그러면 90일 동안 미국 본토에서 지원군이 옵니다. 육군 병력이 69만이 와요. 69만 명의 육군 병력이. 그 다음에 항공기가 2,000대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군함이 200대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북한을 향해서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면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아니, 미국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 미국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혁명론에는 모든, 그러니까 조선 민중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사이를 갈라놔라. 미국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계속 확대 정복시키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만도 미선이 여순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젊은 여중생이 길을 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리고 그건 어떻습니까? 한참 그 꽃다운 어린이가 죽었으니까요. 가슴 아파하죠. 그런데 좌파들 뭐라 그럽니까?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 뭐라 그러자. 살해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지.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우리 젊은이를, 꽃다운 젊은이를 살해한 미국 놈 뭐라 하자고. 그래서 몇 달간 엄청 광화문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미국에 관한 건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이걸 비틀어서 국민하고 미국 사이를 왜 그렇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족화되니까요. 미군이 물러나야 되니까요. 세계 최강 국가 맞부딪히잖아요.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계철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같은 데는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소련이 침공하면. 근데 우리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그 북한이 서울로 들어오는 통로에 미군을 배치해 놨어요. 의정부나 이런 데다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총알바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이 먼저 죽으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이 들어오면 미군하고 교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의정부를 갈 수는 없으니까, 비껴갈 수는 없으니까. 의정부나 이런 데서 북한군 붙어야 되니까. 북한하고 미군하고. 그러면은 교전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신 나라의 군인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인질이 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거 빼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잘 됐죠. 그 지금 아마 그거 다 뺐을 겁니다. 그 지금 다 어디가 평택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한미 연합사도 지금 해체하자 그러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작계 5027에 따르면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150조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자산이 돈으로 따지면 한국군이 한 100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직.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지면 본토에서 날라오는 증원군이 1,500조랍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거를 과거에는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 방위조약에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면 무료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렇게 날라오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산서 들이밀잖아요. 야, 뭐 지금, 야, 너희 지금 그 우리 뭐 폭격기 왔다 갔다 하는 돈 얼마 들고 뭐 지금 5조 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건지도 협상해야 되고. 그거 위대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자신 나라에 돈을 쓴다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자신 나라의 젊은들이 여기서 청춘을 보내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이 전체 GDP의 8%를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8% 정도입니다. 대만보다 4배나 돈을 적게 쓰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게 한미 방위조약, 한미 동맹 덕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동맹을 깨트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그 북한보다는 지금 현재 경제력이 50배 되죠. 그러나 전쟁에서 부자라고 전부 전쟁 이기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이 싸울 의욕이 없는 부자 나라가 가난하지만 악착같이 목숨 걸고 덤비는 나라한테 진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핵이 서울 상공에 떨어지면 300만에서 500만 정도 죽는다 그럽니다. 지금 그 사드라는 게 그 핵이 이제 날라오면 그거를 이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사드 배치했다고 지금 그 난리를 보겠잖아요. 그 난리를 치러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은 지금 사드는 주한미군 평택에 오는 그 미사일을 막는 거거든요. 서울에는 이제 무방비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통령이라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을 날라오는 거 3분에서 5분이면 날라옵니다. 서울에. 이거 막을 대책 세워놨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추가 배치 안 한다고 이미 해놨어요. 산무. 그럼 지금 핵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협박하면 우리는 북한이 돈 내라면 돈 내야 되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핵을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 그러나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면 미국의 예를 들면 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징후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소미아인가 이거 지금 폐기한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자해 공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에다 칼을 대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이거 찌를 거야. 핵을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나라는 우리입니다. 우린 지금 미국하고 지금 그 미사일 뭐 MD 그 협정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한번 보시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요. 그 일본은 3분 만에 그 경계령이 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자마자 딱 3분 만에 일본에서는 경계령이 발동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딱 8분 걸렸어요. 핵과 미사일의 5분이라는 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MD 협정에 가입해서 일본군 장교들이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일본 장교들 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정보를 사주고 미국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지금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계속 옆길로 가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어디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갔느냐?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온통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제가 아는 과거 동지들 다 청와대 가 있어요. 걔들 학생 시절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치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하고 고백했던 놈들이에요. 나랑 똑같이. 그리고 밤중에 몰래 앉아서 주체사상 공부했던 놈들이에요. 북한 국외 소리방송 몰래 들었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 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에 그들이 충성한다고 서약했으면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직도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인지, 그리고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인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있는 사람은 의무예요. 자기 사상 밝혀야 돼요. 근데 임종석은 지난번에 전희경이라는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자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민주운동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대받았어요. 민주운동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될 게, 지난번에 헌법 개정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자유 빼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 그 다음에 대의제,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예를 들면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고 서로 다 견제하도록, 그래서 뭔가 월권하지 못하도록,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든 시스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아주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누가 통치할 거냐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가 통치하게 하자, 데모스, 민중이, 대중이 통치하게 하자, 군중이 통치하게 하자, 이게 민주주의예요. 거기에는 사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인데요, 우리 뜻을 하나로 모아보자.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게 하자. 그것도 내나 민주,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를 모으잖아요. 인민들 전체의 뜻을 하나 모아서, 그래서 이거를 공산주의식으로 통치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결의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중들이 결의했었으니까 그것도 민주주의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명제 조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한 방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를 말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지난번에 헌법 개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 빼버렸잖아요. 그 의도가 뭡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이러면서 나는 민주주의 투쟁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인민민주주의 투쟁했던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전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저들은 그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감옥 간 거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간 게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전부 그들에게 상 주고 돈 주고 몇 억씩 받았더라고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민주주의라는 공부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근데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잘 몰라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결합한 거거든요. 자유는 이런 겁니다.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에게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통치 원리는. 개인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무슨 권리가, 천부의 권리가 있다.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짓밟지 못할 천부의 권리가 있다. 재산권이 있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다. 그럼 성경에 더 이상 종의 멍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사상이고 그게 자유 사상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 건 자유민주주의인데 근데 그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런 그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민주주의 개념도 왜곡시켜 놔버렸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개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뭐냐고 물어봐도 아마 정치인들에게 물어봐도 당신 자유민주주의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들은 인민민주주의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파괴될지 알아요. 제가 아까 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치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그래서 통치의 내용이거든요. 그 전체주의도 그래서 민주주의 한 방식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대로 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대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과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면 자유와 권리를 지닌 개인의 탄생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에 우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조선의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고 국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국왕이 직접 통치하면 노역에 나오라면 노역에 나와야 되고 내라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근대의 의미에 지금 우리가 1948년도 만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그런 국왕이라는 존재는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닌 우리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 자유인들이 만든 공화국,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라는 것도 지금 아마 지난번 촛불 시위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하나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주권은 그러니까 권리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그전에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갖고는 뺏어서 국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 맨 초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나타난 좌파들이 야, 우리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주권자의 명령이니까 들어라. 옳은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주권주의, 국민은 이런 겁니다. 개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들의 통칭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원천으로서. 그래서 불란스 헌법은 아주 이걸 잘 이야기해 놨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주권의 행사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부의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이 행사된다. 또 하나는 뽑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주권자이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불란서 법을 딱 정해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불란서는 100년간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100년의 피 역사가 있거든요. 그 작고뱅이 잡았다가 왕장파가 잡았다가 계속 무너뜨리면서 100년간 아주 불란서 광장이 아주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국민을 자임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100년의 피를 거치면서 겪은 게 국민주권주의. 우리는 지금 국민주권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물론 권력의 원천이지만 국민의 주권은 두 가지로 불란서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거나 자신이 뽑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5천만이 전부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만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팔을 흔들면서 나오면은 그 나라는 통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의 뜻을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 복수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들이 각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몇 개의 복수 정당으로 국민들이 생각이 모여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당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복수 정당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니 그걸 모아서 이들이 경쟁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게 하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동안 여러 제도보다 훨씬 더 국민의 자유를 지켜줬다. 이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계속 이건 부정당했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가지고 그 체제를 허물려는 사람들에게 약해요. 공산주의자들의 합법투쟁전술. 지난번 이 그림이 뭡니까? 그 탄핵 때 중고생이 앞장서서 뭐 혁명 정권 뭐 세워내자 하잖아요. 네? 중고생이 앞장서서. 저거 아마 정교조 교육을 받은 이 그림이 그 베트남이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베트남의 그 대통령궁에 그 공산당의 탱크가, 저 탱크도 그 미군이 준 탱크를 그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베트남이 무너진 건 딱 하나예요. 그 안에 베트콩이라는 공산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 내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베트콩에 가장 협력한 사람들이 신부들이었고 스님들이었고 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산혁명이 완성되고는 가장 먼저 감옥에 보내지고 처형당했어요.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베트남이. 이들이 체제전복 활동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허용한 걸 가지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도 지금 그럼 이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핵심 활동가를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위그룹을 형성한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 경우로 한번 보십시오. 80년대에 그 학생운동 내에서 핵심 활동가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 전 분야에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정치로도 가고, 그 다음에 판검사가 돼서 사법부로도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방송계 기자로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조 교사로도 갔어요. 각 부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 부분에 침투되게 되면 이제 세력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그러면 핵심한 전위들의 기획에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례가 지난번 이 사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미선희 여순이 사건요. 압사 사건인데 여기 그림 보세요. 주한미군은 미선희 여순이 살려내라. 그 다음 그 밑에 주한미군 물러나라 나오잖아요. 바로요. 교통사고를 이용해서요. 그 윤민석이라는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노래 만든 그 친구가 만든 작사 작곡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그 왜 쇼트트랙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제스처에 금메달 뺏겼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금메달도 뺏어가고 미선희 여순이도 탱크로 죽이고 통일 길목마다 회방을 놓는 우리 민족의 적 양키.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당시 대한민국 온통 뒤흔들어 놨잖아요. 광우병 사태 보세요. 그때 이명박 정부 초장기에 FTA 협상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지만 그 나중에 다 허위로 발견됐지만 그 MBC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죠.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광우병에
아주 약한 인자가 있어서 그런 물질 조금만 들어와도 뭐 뇌가 송송되고 죽는다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 나 죽기 싫어요라고 그때 광화문 나왔던 기억나시지 않아요? 저기 광우병 세고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미국 소고기 먹고 지금 뇌송송한 사람이 아직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을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이들의 기획에 각 파트에 파견되어 있는 저 밑에 이제 저런 사람들이 생활협동조합 간부들이거든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생활협동조합 뭐 두레니 뭐 이런 생협 있을 거예요. 거기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는 이들이 지금 가서 지금 계속 저런 선동을 벌이죠. 그래서 우선 기획하고 그러니까 그 광우병 사태를 가지고 미군이 벌인 만행이라고 기획해 가지고 그거를 각 파트에 퍼뜨리고 시위를 만들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아마 1년간 저거 수습하느라고 일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벌어지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죠. 세월호 사건도 아시지만 그 어린 고등학생들이 그 세월호란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 배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가장 1차적 책임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짐을 싣기 위해서 그 배에 물을 태워야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물을 빼버리고 그 짐을 실은 우선 선주의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관리 감독을 잘못한 당시 협회가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당시 곧바로 그 좌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니는 7시간 동안 뭐 했나 그랬잖아요. 여자 대통령한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퍼뜨렸습니까? 연애했다는 둥. 그 다음에 무슨 그 미용 시술 받았다는 둥. 그 다음에 무당 굿됐다는 둥.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연애하고. 그때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저 배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니는 뭐 했노?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데 지금 또다시 조사한다잖아요. 왜요? 국민들이 선동하기. 애들 죽을 때 너는 뭐 했냐? 보수주의 세력들 나쁜 놈이다. 박근혜 나쁜 놈이다. 머리 한다고 1시간 했다는 동. 온갖 지금 드러난 거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전선동 했잖아요. 이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순실 사건이 터졌잖아요. 최순실이란 이름 말고 있어요. 최서원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근데 최서원이라는 이름 안 부르죠. 왜? 최순실 해야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예? 순실하면 뭔가 좀 옛날 왜 그냥 그 어른들이 아무 뜻 없이 지은 이름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 없어 보이고. 근데 멀쩡하게 이 여자도 대학원 나온 여자예요. 유아교육. 그 강남에서 성공한 유치원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최순실이가 뭐 무슨 대통령 머리를 장악하고 뭐 했다는.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순실이가 해서 안마 시술사를 무슨 무슨 스포츠 뭐 거기에 이사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안마 시술사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안마 시술사라니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학 박사 받은 사람입니다. 저 안마 시술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 난리가 났잖아요. 뭡니까? 여기도 패턴이 똑같잖아요. 전위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몹쓸 여자가 돼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탄핵 사태에 이르렀죠. 대중을 광화문에 동원해서. 이게 나라냐고. 지금 쟤들은 더 지금 대학을 엉뚱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게 나라냐고. 결국은 겁먹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했죠. 이게 탄핵이. 이게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탄핵 이후에. 그 패턴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수의 지하에 지도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지만 지도부였다 그랬잖아요. 지도부가 기획합니다. 그리고 각 파티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령을 줍니다. 그래서 일제히 동시에 이걸 퍼뜨립니다. 그리고 언론을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무너졌죠. 이 지금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란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들의 공식 명칭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어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얘들이 참여단체들이 있어요. 민주노총, 우리가 알지만 그 좌파 노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농민, 빈민, 그 다음에 밑에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게 있죠. 이게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나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받고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민주노총 밑에 존재하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여는 사람은 맨날 지금 쟤네들은 그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입니다. 한미동맹 폐기하라고. 그 전대협 출신들이 들어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진보연대. 그건 북한이 지령해서 만든 연합조직이에요. 민족자주평화통일 그 중앙회, 이거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직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이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적단체와 그 다음에 반미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거예요. 이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한 거있는. 얘들 내용도 한번 보세요. 얘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12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죠. 국가본법 폐지, 국정원 해체. 이게 뭐냐면 북한의 혁명론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한 혁명론에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 요즘도 지금 걔네들 그거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친북 애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소리 요즘도 씁니다. 뭐냐면 자주는 반미자주화입니다. 반미. 그러니까 반미투쟁, 반미자주. 그 다음에 민주는 반파쇼민주. 그 다음에 통일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래서 반미투쟁의 과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반파쇼 민주화투쟁 과제의 제일 첫 번째가 국가본법 폐지예요.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1심이라는 간첩단 사건을 김승규 국정원장이, 다행히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심이라는 간첩을 추적하면서 하다 보니까 청와대 고위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사람을 추적하다가 그 청와대는 인물을 한 명을 지목했어요. 근데 청와대 인물을 비서관을 수사하려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보고하고 나오다가 잘렸어요. 그 수사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박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정원 상근 특보입니다. 국정원 2인자예요. 국정원 내가 볼 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기관, 지금 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몇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됐잖아요. 저게 반미투쟁, 반파쇼 투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 거의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한 젊은이가 군대에서 위대한 김일성 수령 만세했어요. 그래서 군법에 회부됐는데 무죄 석방 받았어요. 왜? 국가의 변란을 획책할 명백한 의도가 없다. 말하는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냐. 지금 국가보안법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독일은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는요, 아예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엄청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어요. 국가보안 무력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국가 안보를 하는 조직, 경찰에 지금 보안부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국정원 아시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첩으로 의심되는 친구가 지금 국정원 2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 내에서 하는 조직이 국군 기무사인데 그거 지난번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다른 무슨 사령부를 하나 만들었죠. 완전히 새로 다 옛날 그 간첩 수사한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무력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영복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일혁명당이라는 북한에서 직접 조직한 간첩 조직이 있습니다. 67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형당했고, 그리고 일본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신영복입니다. 그 신영복이 감옥 갔다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그 친구는 아주 글을 잘 쓰는 친구입니다. 그 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씁니다. 그래서 소주의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은 손혜원이라는 그 뭡니까 그 민주당 의원이 만들고 광고할 때 그 글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신영복 채입니다. 그 이상한 글씨체 있잖아요. 그 신영복 채예요. 엄청 돈도 많이 벌었죠. 이가 위대한 수령을 혁명 전사를 했던 통일혁명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목사 중에서도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목사님도 계세요. 대한민국 굉장히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영복 밑에서 간첩 활동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은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명숙입니다. 박성준의 남편이에요. 박성준이 한명숙은 그때 뭡니까 국무총리까지 했죠. 한명숙이 부패 사건으로 감옥 갈 때 한번 보세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50여 명이 떴습니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이라는 겁니까? 북한과 연계를 맺은 통일혁명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따르면은 청와대 가장 중요한 거 인사잖아요. 인사수석. 그래서 보통 그 인사수석은 대통령이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한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인사비서관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사실상 참여연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박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촛불혁명 때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것도 참여연대입니다. 그러면 참여연대의 내용을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북한과 연계된 조직에서 만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은 제가 알기에는 그냥 여야 간의 투쟁이 아닙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저들이 과반 이상의 그리고 자기들의 우호 세력까지 해서 대다수 국회 대다수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고리 연방으로 가는 것을 쳐다보는 사태에 직면할 겁니다. 눈 뜨고 있는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깨어난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숨을 건 선교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이 신앙이 뿌려진 거 아닙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요, 양반들도 전염병 피해 자기 아들 다 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요, 의료 선교로 와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핥으면서 그 목숨 걸고 그들의 질병을 고쳤어요. 그걸 옆에서 쳐다본 우리 조선 민중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감동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숨과 피의 값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사람이 죽음을 걸고 성경책을 들고 뿌리고 그는 목숨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목을 치는 병사에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피가 오늘날 여기에 뿌려져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승만이 만들어지고, 또 대한민국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67불 전 대한민국의 폐가가 되었어요. 나라가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도 없어. 전쟁은 다 폐허됐어요. 그 폐허를 딛고 우리는 일어서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어요. 이 배경에는 신앙과 그리고 거기에 맺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성공에 우리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그 신앙의 본토인 이북에서 그들이 지하에서 처절히 울부짖을 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와 우리의 안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자란 독버섯처럼 자란 종산주의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별 금지. 그 배경에는 뭐냐면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하여금 더 이상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각성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위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북한을 자유화하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대국은 중국을 자유화하는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위대한 장정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척박한 저희 나라로 하여금 위대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가고 또한 기독교 또한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다시 기독교 입국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과 선교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